너나 형이나 이것들이 받을 거 다 받아놓고는 엄마를 짐짝처럼 여겨? 아주 발끝까지 다 뜯어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안말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자식들이 맞긴 하냐? 부모가 돈 있을 때는 온갖 효도 다 하더니 막상 빈털털이 늙은이 되니까 서로 떠밀기 바쁘더라.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비참한 현실이 자신에게도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너희들 힘들어하는 거 안쓰러워서 가진 거 다 털어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꼴이야? 몇 년 더 지나면 아주 길바닥에 내다 버릴 기세더라. 치매라도 오면 요양원에라도 넣어주면 다행이지. 이러다간 어디 골목에서 객사라도 하겠더라. 너 다시 월세방이라도 구해. 어쨌든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큰형한테 준 돈도 전부 다시 돌려받을 거야.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여기 오느라 보증금 날리고 집 빼고 나왔잖아요. 안 씨는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손해라는 말을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엄마한테 월세 주겠다고 해놓고 몇 번이나 줬니? 손해는 내가 본 걸 손해라고 하는 거야. 금전적인 손해, 그리고 감정적인 손해. 그거 배상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전부 원상복귀 시켜. 그 후엔 나도 내 노후에 내가 번 돈 쓰면서 살 거다. 이래서 자식 다 필요 없다고 한 거였지. 내가 그 말을 안 믿은 게 바보였어. 자식에게 매정한 말을 내뱉은 어머니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71세 안말순 씨입니다. 누군가는 안 씨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씨에게도 사연은 있었습니다. 안 씨야말로 자식이라면 죽을 힘까지 다 쏟을 만큼 사랑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안 씨가 경제 활동을 멈추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안 씨도 처음엔 그것이 비극이 될 줄 몰랐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완전히 틀렸고 끔찍한 선택을 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씨와 남편은 양가 부모에게서 단돈 10원 한 장 받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아선 무모한 짓이었겠지만 젊은 날의 사랑과 패기 하나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야 겨우 40대에 들어서 식당 하나 차려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년 짐을 싸야 했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손님이 늘고 단골이 생기면서 몇 년 지나자 엄지 식당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동네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살림이 펴졌고 안 씨는 이제 드디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년쯤 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이 없었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안 씨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했고 식당 일은 남들보다 2배로 더 해야 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45세로 오랫동안 공부만 하다가 늦게 결혼했고 얼마 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43세, 일찍 결혼해 자식이 둘,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입니다. 두 아들이 결혼할 때 안 씨는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큰아들은 그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고 둘째 아들은 사업에 쏟아부었다가 실패했습니다. 결국 둘째는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씨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 더 이상 식당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정리하고 임대를 놓은 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둘째 아들에게 하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사 안 하실 거면
그거 애엄마랑 제가 물려받아서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안 씨는 아들의 제안에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71세.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입이 끊기면 모아둔 돈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당을 새로 놓으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니 노후 걱정은 덜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권리금이나 월세를 받자니 왠지 모르게 자신이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월세 드릴게요. 많이는 못 드려도 생활하시는데 불편함 없게 해드릴게요. 안 씨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물론 남들에게 받는 것처럼 꼼꼼하게 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받는다면 안 씨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는 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궁핍하게 살아가는 작은 아들이 안쓰럽긴 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2층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1층은 식당, 2층은 안 씨가 오랜 시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함께 쓰자는 말이었습니다. 애들 학교는 안 씨의 집과 그렇게 먼 편은 아니었지만 고등학생 손녀들이 걱정되어 안 씨는 물었습니다. 애들 학교는 어쩌고? 곧 졸업하니까요.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이제 걱정하실 건 없죠? 말만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했습니다. 불안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빈 가게를 남에게 주느니 아들이 하는 게 낫다고 안 씨는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국 안 씨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몇 푼 더 받자고 자식과 등을 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살던 월세집을 정리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안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안 씨는 아들에게 식당 운영의 기본부터 하나하나 가르쳤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서서히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능숙한 직원이 있어 식당 운영 자체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게 된 생활도 생각보다 불편한 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 종일 식당에 붙어 있었고 손주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서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1층이 식당이다 보니 식사는 모두 아래층에서 해결되었고 안 씨가 따로 할 일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안 씨는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서 쉬다가 심심할 때면 잠깐씩 내려가 식당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일 안 하신다면서요? 그래, 준석이 와 있잖아. 이젠 준석이가 완전히 맡기로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얘기 듣고 좀 서운했어요. 안 씨는 아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게 뭐가 서운하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서운해? 너 식당 할 생각 없잖아. 큰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식당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준석이한테 식당 주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식당을 주긴 누가 줬다고 그래. 준석이가 힘들다니까 좀 도와준 거지. 그리고 월세도 받기로 했어. 그래도 결국 집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집도 결국 준석이 거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씨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식당은 세를 준 거라고 생각했고 집은 일하기 편하라고 같이 살게 해준 거였는데 큰아들의 눈에는 모든 걸 둘째에게 넘긴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영석아, 그건 오해야. 그럼 집은 월세 받고 계세요? 식당 보증금은 받으셨어요? 아니, 그건 그 정도까진 아니지. 애엄마도 좀 섭섭해해요. 어머니는 둘째만 안쓰럽게 여기셨지. 저희는 잘 살 거라 생각하고 아예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제야 안 씨는
자신이 무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힘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도와준 반면 큰아들에겐 괜찮을 거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애들 돌보면서 맞벌이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세금도 또 올려줘야 해서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랬냐. 나는 그냥 준석이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너희 그렇게 힘들어? 안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 집 살 돈까지 모아야 하니 큰아들 부부의 삶도 결코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집을 사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일도 안 하신다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오셔서 쉬엄쉬엄 애들 봐주시면 심심하지도 않고 저희도 한결 편하죠. 너희 집에 살면서 애들 봐달란 말이냐? 어머니도 준석이네 집에 계시는 건 좀 불편하실 거잖아요. 애들도 다 고등학생이고 곧 수능도 보고 할 텐데요. 안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손주들은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이 3개뿐이라 고등학생 2자매가 한 방을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을 도와주려면 목돈이 필요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 1시간 거리나 떨어진 아들 집으로 이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근데 어머니, 자식들 차별한다는 말 안 나오게 하시려면 그게 맞잖아요. 어머니가 집 사는데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안 씨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둘째에게 식당과 집을 완전히 넘긴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살 집을 내어줬고 먹고 살 길까지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월세를 조금씩 받고 있다고는 해도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섭섭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씨는 둘째 아들에게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석이가 형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더구나. 형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저도 알거든요. 형이 같이 살자고 했다면 뭐 괜찮지 않나요? 둘째 아들은 안 씨가 큰아들 집으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집 마련에 돈을 보태주는 것도 납득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이해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안 씨의 도움으로 새 집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소에게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봐주러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노후 걱정은 마시고 여기서 쭉 사시면 돼요. 안 씨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이 안정될 것 같았고 큰아들도 새 집에 안정된 직장까지 있으니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씨는 큰아들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사는 인생이 막이 행복하게 흘러갈 거라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꼬물거리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분명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맑고 천진한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 힘든 것도 잠시 잊을 만큼 마음이 풀렸습니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처음만 그랬습니다. 하나도 아닌 아기 둘을 70이 넘은 할머니가 하루 종일 보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주셔서 제가 한시름 났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우미를 쓰지 않아도 되니 월급도 아끼고 집까지 마련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역시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건 처음뿐이었습니다. 안 씨는 평생을 식당 일로 보냈기 때문에 무릎이며 손목 같은 관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른쪽 무릎은 상태가 심각해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끔은 주사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집으로 들어간 뒤에는 병원에 갈 시간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들 내외가 모두 직장에 나갔고 토요일 오전이라도 시간을 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금요일마다 회식이나 모임이 있다며 토요일 점심쯤 일어나기도 했고 주말엔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 씨는 외출은커녕 병원 갈 시간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 한번 가려면 몇 주 전부터 일정을 조율하고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처음엔 그냥 있는 김에 조금 거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청소도 해야 했고 식사 준비까지 안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쉬엄쉬엄 애들만 봐달라 했지만 실제로는 슈퍼맨이 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러 와놓고 갑자기 자리를 빼버리면 큰아들은 아이들을 봐줄 사람을 새로 구해야 하고 여러 일이 복잡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안 씨는 마음속으로 너희는 잘 살고 있으니 나 하나쯤은 괜찮다고 되뇌며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돈 걱정 없어서 좋죠. 애들도 자기 방 생겼다고 무척 좋아하고요. 은근슬쩍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눈치도 보고 상의해보려 했지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둘째 아들 내 아이들은 다시 방을 함께 써야 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안 씨는 꺼내려던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 왜 지난달 월세는 안 줬냐? 몇 달 동안은 꼬박꼬박 입금하던 아들이 요즘 들어 종종 빠뜨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돈이 안 씨에겐 생활비나 다름없었기에 더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내가 쓰는 돈이잖니. 나도 생활은 해야지. 드릴게요. 아들한테 너무 팍팍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그거밖에 안 봐주는 거다. 뭐가 팍팍해? 결국 안 씨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직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고 며느리도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저녁 8시에 아이들을 재우고 며느리가 오기 전에 청소를 마치고 밥을 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소파에 기대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9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고 싱크대에선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쌓인 설거지를 직접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고무장갑 줘.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설거지는 이미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밥은 얼른 차려줄게. 아니요, 입맛 없어요. 씻고 잘게요. 며느리는 고무 장갑의 물기를 툭툭 털어낸 뒤 그것을 싱크대에 걸쳐놓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올 게 분명했고 안 씨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까 1시간 넘게 잠들었던 탓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12시를 훌쩍 넘긴 시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해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자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안 씨가 잠든 줄 알고 나는 대화 같았습니다. 내가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는데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까지 해야 돼? 밥도 안 해놓으셔서 오늘 굶었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파에 누워서 코까지 고시더라니까. 아, 그랬어? 어머니가 많이 피곤하셨나 보지. 노인이 애들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일 하시라고 우리가 같이 살기로 한 거잖아. 근데 그걸 안 해주시면 나는 뭐야? 집안일에 바깥일에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냐고. 아니, 우리가 어머니께 월급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도움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야 당신도 스트레스 덜 받고. 차라리 돈 주고 사람 쓰는 게 마음이 더 편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나쁜 며느리 같잖아. 전세 탈출한 것도 어머니 덕인 건 맞지. 그렇지. 어머니 덕이지. 그래도 도련님한테는 식당 주시고 집 주시고 우리한테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야? 준석이한테는 월세도 받긴 했는데 우리는 애들 공짜로 봐주시잖아. 좀 이해해줘. 너무 열내지 말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당신은 꼭 나만 나쁜 며느리 만드는 것 같아. 나도 힘들어. 집안일도. 그래,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 이건 어디 둬야 한다. 이건 이렇게 빨아야 한다. 저건 어떻게 요리해야 한다.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치시려고 해? 나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질 지경이야. 그리고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병원 가신다고 애들 맡기고 나가시고 매주 그런 것도 아니지만 자꾸 그러시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당뇨도 있으시고 편찮으신 데도 많은데 나중에 내가 병수발 들라고 하실까 봐. 그런 생각까지 안 들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좋은 며느리 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당신이 중간에서 좀 잘해야지.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내 친구들도 다 놀래. 다들 나보고 대단하대. 남들도 나보고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걱정하는데 당신만 나보고 참으래. 아이고, 알았어. 당신 힘든 거 알아. 불편한 것도 알고.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처음부터 다 얘기하고 당신도 오케이 해서 어머니 모신 거잖아. 집안일 같은 건 내가 기회 봐서 어머니께 살짝 말씀드릴게. 둘의 대화를 들은 안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안 씨도 아들 집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었고 주말도 따로 없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없던 병도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도 계속 맡게 되었고 자신이 언제까지 이 집에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익힌 노하우라도 조금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질색한다는 건 안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내 집도 아닌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 살림인데 이것저것 참견하고 잔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고 무작정 서운했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만약 자신이 며느리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세상을 살아본 안 씨가 먼저 이해하고 아들 내외에게 맞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면 결국 안 씨의 아들이 더 불편해질 것이 뻔했기에 안 씨는 그런 불편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는 다음 날부터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거죠? 내일 애들 엄마가 애들 본다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요즘 무릎 괜찮아서 안 가도 될 것 같아. 너희들 볼일 봐. 엊그제 들은 대화가 마음에 걸려 쉽게 병원 간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썼고 이것저것 알려주려던 말들도 전부 삼켰습니다. 그저 시간 맞춰 밥을 차려주고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면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문득 안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애들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살고 있지만 이건 마치
자신이 아들의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모두가 행복한 미래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던 어느 날 아들이 안씨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는 거 어떠세요? 안 불편하세요? 안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하다면 거짓말이었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아들 마음이 상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니겠니?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그렇죠. 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보이고 제 눈치도 보이고 그러시겠죠.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안씨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실 며느리만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면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지내던 안씨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하니 그 또한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눈치는 무슨? 우리 며느리가 더 힘들겠지? 갑자기 시어머니랑 살게 됐으니.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가볍게 웃었고 아들은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요. 어머니가 힘드실까 봐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집을 하나 얻어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집? 그게 무슨 소리야? 근처에 집을 얻어드리면 어머니도 편하게 출퇴근하시면서 애들 봐주시고요. 밤늦게까지 힘들게 안 하셔도 되니까요. 아무래도 어머니만의 공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서 살라는 거구나. 순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한 배려처럼 들렸지만 며칠 전 며느리와의 대화를 떠올려 보니 그 속뜻이 무엇인지 안씨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기분만 상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지내는 게 낫잖아요. 그럴 거면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니?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 말에 대한 아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 쓰면 한 달에 얼마가 드는데요. 어머니께 드리는 비용이 그보다 훨씬 적어요. 효율적인 거죠. 내가 혼자 살면 원룸이라도 괜찮단 소리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까운데 원룸 얻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요. 안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 원룸에 살면서 아이들만 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할 땐 집 사는데 돈을 보태면 쭉 모시고 살겠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하니 결국 자신을 내보내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분명 며느리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머니를 내보내는 일마저 결정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씨로서는 내 집 놔두고 원룸에 살면서 식모살이 같은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만큼도 고마운 줄 모르고 부모를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처럼 여기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됐습니다. 나는 됐어. 너희 불편하면 나는 그냥 집에 갈란다. 아니에요.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싫으세요? 싫지.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나이에 내가 원룸 살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게 어머니도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 나는 내 집이 더 편해. 어머니 집에는 준석이네가 있잖아요. 거기라고 여기보다 편하시겠어요? 그래도 거긴 내 집이잖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저희라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안씨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떠올리면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불편하겠지? 그런데 나라고 편한 줄 알아? 사람을 부려먹어도 쉬는 날은 주는데 주말이라고 애들 너희가 본 적 한 번이라도 있니? 내가 손주 예뻐서 봐주는 거긴 하지. 하지만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병원 한번 가려면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나이 들면 병원은 집처럼 드나들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도 난 너희 불편할까봐 말도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나가라고? 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 집에서 이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모시자고 했을 때도 실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티 한 번 낸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서운해요. 안 씨는 이미 며느리가 아들에게 불편함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 앞에서 말을 안 했을 뿐이었죠. 그걸 들었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전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오히려 안 씨가 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릎 아프시다고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렸잖아요. 지난번 설거지도 제가 다 했고요. 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꼭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며느리가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병원에 데려다 준 것만큼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자신이 그 정도도 감지덕지 해야 할 만큼 아들 내외에게 못한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너희가 그렇게 내가 있는 게 싫었으면 차라리 전부 원래대로 되돌리자.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요? 갑자기 또 사람을 구하라고요? 그래, 내 원룸 구할 정성으로 사람 구하면 되잖아. 그 돈도 아까워? 너희 애들 키워줄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그 정도도 못 쓰겠으면 어린이집 보내든가 둘이서 잘 키워보든가 해? 안 씨는 매정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더 매정한지를 따질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을 때도 그저 자신이 조심하자며 마음속으로만 넘겼던 안 씨였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고 들었다가는 부모 자식 사이에 금이 갈까 싶어 꾹 참고 삼켜버렸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까지 겹치자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자. 더 대화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하겠지. 전부 없던 일로 해. 그러면 저희 집 살 때 보태주신 돈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와중에 그게 걱정되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애들 봐주기로 하셨다가 이렇게 나가버리시고 나중에 돈까지 돌려달라고 하실지 누가 알아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안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 와중에 돈 얘기로 또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안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작은 아들의 반응은 한참 뜸을 들인 뒤에야 나왔습니다. 다시 오신다고요? 그 말투는 예상보다 훨씬 떨떠름했고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안 불편하지만 내년엔 둘째가 수능이라. 그 말을 듣고 안 씨는 직감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자신이 돌아오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 내년 수능 끝나고는? 그땐 또 무슨 핑계를 댈래? 작은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잘 지내시지 않으셨어요? 형도 진심은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저희 장사도 요즘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달 월세도 못 드린 거고요. 근데 엄마 다시 오시면 저희가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애엄마랑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요. 안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입만 열면 모신다고 했지만 이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늙은 부모가 자식의 삶을 부양해주는 현실이었습니다. 있는 돈은 다 긁어갔으면서 이제 와서는 손사래를 치며 나 몰라라. 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 짓인지 스스로 낳고 키운 자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안 씨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느라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장사 잘 되던 식당이 갑자기 안 된다는 말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더 황당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엄마도 어차피 오시는 거 불편하시다면서요? 식당도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다 팔아서
저희 정착자금 좀 지원해 주시면 어때요? 그럼 저희가 나가서 살면 되잖아요. 엄마도 목돈 생기시고. 안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나 형이나 이것들이 받을 거 다 받아놓고는 이제는 엄마를 짐짝 취급하더니 아주 발끝까지 다 벗겨 먹어야 속이 풀리겠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자식들이 맞긴 하니? 부모가 돈 있을 땐 한없이 잘하던 애들이 막상 빈털털이 늙은이가 되니까 서로 미루기 바쁘구나. 그 말이 나올 땐 이미 목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자신에게도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괴로웠습니다.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너희 힘들어하는 거 안쓰러워서 가진 거 다 탈탈 털어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엄마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몇 년 더 지나면 아주 길거리에 내다 버릴 것 같구나. 치매라도 걸리면 요양원에 넣어주면 다행이지. 이러다간 어디서 객사라도 하겠다. 너는 다시 월세 구하든 뭘 하든 해서 그 집에서 나가. 그리고 큰형한테 준 돈도 전부 다시 돌려받을 거야. 원래대로 전부 되돌려놔야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여기 오느라 보증금 손해보고 집도 빼고 나왔는데요. 손해? 손해라는 말을 내가 하면 안 되지. 너 분명히 월세 주겠다고 해놓고 몇 번이나 줬어? 손해는 내가 본 걸 손해라고 하는 거야. 금전적 손해, 감정적 손해, 그거 배상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다 원상복귀해. 그리고 난 이제 노후엔 내 돈 쓰면서 편히 살다 갈 거다. 이래서 자식 필요 없다고 한 건데 내가 그 말을 안 믿은 게 바보였지. 안 씨가 소리치는 소리에 큰아들과 며느리까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돈도 받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거봐요. 제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드려요? 왜 못 줘? 이 집 담보 잡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고?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게 누구야? 정리할 시간 필요할 테니 더 얼굴 붉히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안 씨는 조용히 짐을 싸서 큰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소유의 집, 현재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곧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고 작은 아들에게서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 씨는 그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들에게 문자 하나씩 보냈습니다. 뜻은 변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 마음이 약해질까 스스로도 걱정되었지만 안 씨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던 자신의 잘못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노후를 책임질 리 만무했고 말년엔 버려지듯 험한 꼴을 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가진 재산은 끝까지 자신이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안 씨는 큰아들에게 보냈던 돈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모두 돌려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사업을 하든 다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자신이 만든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든 선택하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집은 명의대로 다시 안 씨의 소유로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안 씨는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한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시 주워 담기 위해선 이제라도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게 사랑인 줄만 알았던 삶. 그 끝은 사랑이 아닌 배신이었습니다. 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묵묵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안말순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들 힘들다고 하니까 가진 거 다 털어줬는데 정작 돌아온 건 원룸으로 나가라는 말.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늙은 부모에게 기댄 자식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안 씨가 결국 마음 단단히 먹고 모든 걸 원상복구하기로 결심한 건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안 씨처럼 행동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깊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